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비가 내리는 날 삼촌이 겪었던 실화괴담. 우리 삼촌이 20대 때 혼자서 아파트에서 살았어. 그날따라 비 오는 날이었는데 직장에서 사고가 나서 빨리 가봐야 하는 상황이었대. 너무 피곤한데도 직장으로 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렸대. 잠시 후 문이 땡 하고 열려서 타려고 하는데 어떤 남자가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너무 피곤하고 1분이라도 빨리 회사로 가봐야 하는 상황이어서 1층에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자 바로 뛰어나오려다가 그 남자랑 어깨가 부딪혔대. 그래서 그 남자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직장으로 갔는데 직장에서 동료가 삼촌 보고 어깨가 피가 묻었다고 가르쳐줬다는 거야. 그래서 생각해보니 그 엘리베이터에서 남자랑 어깨 부딪혔던 게 생각났지만 지금 회사 문제가 더 심각해서 별 신경 안 쓰고 그 이후 그 일을 잊고 있었지. 근데 일주일 후에 전날 당직이었어서 그 다음날 낮에 회사에서 삼촌이 자고 있는데 아파트 밖에서 삐뽀삐뽀하고 사람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경찰차가 오고 너무 시끄러웠대. 그때 때마침 벨소리가 울려서 나가보니까 경찰관 한 명이 밖에 있었대. 그래서 문 열어서 무슨 일이냐고 하니까 그 경찰관이 일주일 전에 살인사건이 발생했는데 혹시 수상한 사람 못 봤냐고. 일주일 전에 아파트에서 의심 가는 사람 본 거 있으면 말해달라고 하자. 삼촌은 어제 당직하고 너무 피곤하고 막 아침에 잠들었는데 경찰관이 깨우자 일주일 전에 그 엘리베이터에서 모자 눌러 쓰고 어깨가 파묻힌 남자가 생각났지만 그 이야기하면 잠도 못 자고 조사 받을 것 같아서 귀찮아서 모른다고 아무도 못 봤다고 이야기했대. 그러자 경찰관이 알았다고 그 옆집 벨 누르고 똑같이 목격자 찾았지. 그리고 3주일 후에 삼촌이 동료들이랑 식당에서 점심 먹는데 한 달 전에 일어난 아파트 살인 사건의 범인이 잡혔다고 하는데 그 범인 얼굴을 보는 순간 굳어버렸지. 바로 그 범인이 그 경찰관이었어. 만약 그때 삼촌이 그 경찰관에게 엘리베이터에서 남자 봤다고 말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두 번째 이야기. 귀신과의 데이트. 내 친구는 산 밑 마을에서 태어나서 국민학교 때까지 그 마을에서 살았어. 그 후로 초등학교로 변신하면서 서울로 올라왔고 서울에서 쭉 살았지. 내 친구 누나는 오랜만에 주말을 통해서 고향에 좀 다녀오기로 생각했대. 그 고향에는 할머니도 아직 계시고 친척 몇몇 분들도 계셨던 거야. 그래서 토요일 버스를 타고 출발을 했지. 참고로 그 마을에 가는 버스는 2번밖에 없대. 오전 8시에 한 대, 오후 8시에 한 대. 오전 8시 버스 타고 도착해서 할머니께 인사도 드리고 친척분들께 인사도 드리고 마을 둘러보다가 시간이 많이 남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인사를 드리고 마을 바로 옆에 산에 가기로 했지. 너무 오랜만에 가는 곳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등산로를 따라서 올라갔어. 아, 여기가 자주 놀던 정자였지. 약수도 여기 있었지. 아, 여기가 사람들 많이 죽었다는 자살바위구나. 아, 여기 신사 있었지. 둘러보면서 버스 시간 때문에 다시 내려와서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서 시계를 봤대. 시간이 7시 55분이었던 거야. 그래서 5분만 있으면 버스 오겠구나 하고 앉아서 기다리는데 도로 저 끝쯤에서 그때 당시 유행했던 흰 원피스를 입은 이쁘장한 여자가 오더래. 그래서 그 누나는 이 동네에도 이렇게 이쁜 여자가 사는구나 생각했는데 마침 그 여자가 버스 정류장을 지나가다가 그 누나에게 말을 걸더래. 저기 죄송한데 제가 아빠랑 싸워서 그런데 여기 산에 있는 별장까지만 같이 가주시면 안 돼요. 곧 있음에도 지고 좀 무서운데 데려다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묻더래. 그래서 그 누나는 산에 오르다가 이렇게 이쁜 여자가 겁탈이라도 당하면 어쩌나 싶어서 같이 가주겠다고 한 거야. 가는 길에 그 이쁜 여자분이랑 이야기하는데 여자분도 이 마을에 살아서 이야기할 게 많았대. 서로 통하는 것도 있고 여자들 그런 거 있잖아. 조금만 이야기해도 공통된 화제가 있으면 급 친해지는 거. 그래서 거기 초등학교 없어졌고 거기 식당 맛있고 거기 건물 아직도 있는데 이러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면서 산을 올라갔대. 어느덧 별장에 도착해서 이제 내려가서 할머니 댁에 가서 자고 내일 가려고 했는데 그 이쁜 여자분이 벌써 해도 지고 있는데 우리 별장에서 자고 내일 아침에 같이 내려가요. 라고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누나는 솔직히 곧해도 질 것 같고 무섭고 해서 전화 한 통 화만 쓸게요 하면서 별장으로 들어갔대. 그리고는 그 이쁜 여성분이 여기 식탁 의자에 앉아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커피 내올게요 하고 주방으로 들어가더래.
그 누나가 의자에 앉았는데 의자에 4개 다리 중 이가 하나 빠지면 삐걱삐걱 흔들리잖아. 의자가 그렇더라는 거야. 계속 의자가 삐걱삐걱 흔들려서 이가 빠졌나 생각하고 있는데 그 여자분이 곧 커피를 들고 나오더래. 그래서 잘 마실게요 하고 손을 뻗는 순간 몸이 소름이 쫙 돋더라는 거야. 순간적으로 이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들더래. 자리에서 탁 일어나는 순간 별장은 온데간데 없고 너가 아재서 봤던 자살 바위 끄트머리에서 누나가 떨어질랑 말랑 몸을 흔들거리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울고불고 뛰고 구르고 산을 내려와서 버스 정류장에서 시계를 봤더니 7시 55분이 덜해. 귀신한테 흘렸던가 봐. 세 번째 이야기. 인간. 옛날 아주 옛날 지구가 막 태어났을 때의 이야기이다. 신은 고민했다. 이 아름다운 푸른 별에 그 어느 것도 없다는 것이. 그래서 신은 자신을 섬기던 정령들을 불렀다. 정령들은 생물체의 눈알 같은 모양이었고 눈부실 정도로 아주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크기 또한 매우 컸다. 어떤 기준인지는 몰라도 이런 정령들에게는 서열이란 게 있었다. 힘이 세거나 말을 잘하거나 그런 행동 또한 없었고 그들에게는 오직 신을 거들기 위한 존재였다. 너희들에게도 서열이 있으니 서열대로 서보거라. 신은 형광색의 액체가 담긴 유리병을 위아래로 흔들며 말했다. 정령들이 비비꼬이며 하나둘씩 순서대로 섰다. 제일 첫 번째 줄에 선 정령은 5-6개의 정령과 맞먹을 정도로 굉장히 밝게 빛났다. 넌 굉장히 밝구나. 너는 무엇이 되고 싶으냐? 첫 번째 정령은 잠시 고민하더니 곧 말했다. 저는 이 정령들 사이에서도 대장이었습니다. 뭐가 되든 간에 제일 강하게 되고 싶습니다. 신은 오른쪽 엄지손톱을 조금 자르고 유리병 안에 형광색 액체를 조금 묻히더니 그 정령에게 주었다. 손톱을 받은 정령은 갑자기 펑 하고 터졌다. 연기가 사라지자 그 첫 번째 정령은 목에 길고 가느다란 털이 달리고 입안에는 날카로운 송곳니가 발에는 날카로운 발톱이 달린 갈색의 생물이 되었다. 신은 그를 보고 이름을 붙여줬다. 넌 이제부터 사자라고 부르겠다. 그러자 그 생물은 어흥하더니 지구로 뛰어내려갔다. 신은 그 다음 두 번째 정령에게 말했다. 넌 무엇이 되고 싶으냐? 두 번째 정령은 신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는 방금 첫 번째 정령과 맞먹을 정도의 힘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신은 왼쪽 엄지손톱을 조금 자르고 유리병 안에 형광색 액체를 조금 묻히더니 그 정령에게 주었다. 손톱을 받은 두 번째 정령도 첫 번째 정령과 같이 펑하고 터지더니 연기가 사라지자 주황색의 몸에 검은색의 줄무늬가 있었고 입안에는 역시 날카로운 송곳니와 날카로운 발톱이 달린 생물이 되었다. 넌 호랑이라고 부르겠다. 그 말을 듣곤 첫 번째 정령과 똑같이 어흥하더니 이내 지구로 뛰어내려갔다. 이런 광경을 본 다른 정령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다. 지금까지 다 똑같이 생긴 정령들에게 있어서 신을 제외하곤 저런 모습들은 처음이었기에 신은 형광색의 액체를 더 만들고 흔들며 정령들에게 말했다. 너희들도 저런 모습을 갖게 될 것이다. 차례대로 나와 나에게 말을 하거라. 정령들은 신에게 자신이 하고 싶었던, 되고 싶었던 것들을 말했다. 어떤 정령들은 몸이 액체에 닿는 기분이 좋다고 하자 신은 발톱을 조금 뜯어 액체를 묻히고 정령에게 주었다. 그리곤 그 정령들은 긴 꼬리가 있고 물갈퀴가 있는 미끌미끌한 생물이 되어 지구로 내려갔고 신은 물고기라고 이름을 붙여줬다. 또 다른 정령들은 땅에 붙어 있기 싫다고 하자 신은 머리카락을 조금 떼어 액체를 묻히고 정령에게 주었다. 그러자 그 정령들은 붉고 널쩍한 털들이 달리고 날개가 있는 생물이 되어 지구로 날아갔다. 신은 세라는 이름을 붙여줬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 정령만 남게 되었다. 그러나 형광색 액체도 조금밖에 남지 않았고 머리카락이나 손톱, 발톱 등도 다른 정령들에게 나눠주어 모자랐다. 마지막 정령은 서러워하며 말했다. 정령들 사이에서도 제일 낮은 서열이라 서러웠는데 이젠 혼자 남게 될 것을 생각하니 더 서럽습니다. 신은 그 말을 듣고 생각하더니 자신의 가슴을 잘라 심장을 뺐다. 이건 나에게도 하나밖에 없는 것이니라. 그렇지만 혼자 남는 걸 원치 않으니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 정령은 그 말에 서러움을 참고 말했다. 그 심장은 저에게 어떤 능력을 주는 겁니까? 신은 그 심장에 마지막 남은 형광색 액체를 모두 부으며 이것은 너에게 날카로운 발톱도 송곳니도 주지 못한다.
그렇다고 하늘을 날 수 있는 날개나 액체에서 자유로이 다닐 수 있는 물갈퀴 또한 주지 못한다. 그렇지만 이것은 너에게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마지막 남은 정령은 별로 탐탁지 못하였으나 피할 방법이 없었기에 어쩔 수 없었다. 알았습니다. 저에게 그 심장을 주십시오. 심장을 받은 정령은 이내 펑하며 터지고 연기가 사라지자 뭉툭하고 네모난 이빨에 둥그런 발톱이 나 있었고 그리고 온몸이 밋밋하여 털도 얼마 없는 생물로 변했다. 정령은 말했다. 힘이시여. 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희는 잠시 고민하더니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넌 이제부터 인간이라 부르겠다. 네 번째 이야기, 화장터. 내가 이 화장터에서 일한 지도 10년이 넘었다. 주로 화장터에 오는 시체들은 종교적인 이유나 시체의 훼손 또는 자살 등의 수치스러운 과거의 기록 때문에 그리고 가장 불쌍한 경우인 일가 친척이 아무도 없는 시체가 대부분이다. 화장터에는 고요함만이 흐른다. 보통 시체를 화장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시간 정도이다. 그동안 유가족들은 보통 울거나 기도를 하거나 혹은 밥을 먹거나 하지만 유별난 경우 자기들끼리 웃고 떠드는 경우도 있다. 지금까지 딱 2번 그런 일이 있었다. 한 번은 월드컵 때였나. 대기실에 있는 TV를 보면서 아마 우리나라가 골을 넣었던 것 같다. 그리고 또 한 번은 고인의 재산 분배를 하면서 싱글벙글이었다. 보통은 그런 문제는 죽은 지 시간이 좀 흐른 뒤 자기가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으르렁거리는 게 정상인데 이 집은 좀 특이한 것 같았다. 아, 특이한 걸로 치면 어제 온 사람들을 말 안 할 수가 없지. 어제 그 사람들은 모두 까만 양복에 까만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다. 하지만 상복은 아닌 것 같았다. 얼굴엔 슬픈 빛도 돌지 않았다. 누가 봐도 유가족은 아니었다. 그 사람들은 그 시체가 기증된 뒤에 여기저기서 실험된 후에 이제야 화장하는 거라지만 나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대화하는 것을 들었다. 내가 들은 바로는 그 사람은 희대의 살인마 UXX라고 했다. 언론에는 이미 사형이 집행되었다고 하지만 사실 정부 비밀기관에서 살인 유전자 테스트 같은 실험들을 당했다고 했다. 그들은 내가 엿듣고 있는 것을 눈치챘는지 나를 떠밀어 넘기면서 화장을 재촉했다. 그렇게 떠밀려가면서 나는 조금씩 흥분이 되었다. 내가 오래 살다 보니 이런 사람도 화장을 시켜보는구나. 역시 사람은 누구나 죽음 앞에서 똑같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관을 화장시킬 준비를 하였다. 이상하게도 관은 여기저기 흠집이 나 있었다. 못도 약간씩 뽑혀 있었다. 하지만 나는 개의치 않고 관을 그 거대한 불길 속으로 완전히 밀어넣었다. 그리고 나는 처참한 비명소리를 들었다. 5번째 이야기. 죽은 사람들. 저녁 노을 불 깨지는 빌딩 숲 사이로 마음은 이 집에 당도한 사람들의 발길이 바삐 움직인다. 금방 눈이라도 내릴 것 같은 외신연스러운 날씨는 오가는 사람들의 어깨를 잔뜩 움츠리게 했다. 저녁 노을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깃빛으로 물들어가고 그 군중의 무리 속에 도저히 움직일 것 같지 않은 한 소년이 서 있다. 소년의 한 손은 먹다만 아이스크림이 주인을 잃은 채 녹아가고 있었고 소년은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운동화 끝만 바라보고 있었다. 소년은 살며시 고개를 들어 오가는 사람들을 쳐다보곤 이내 눈을 질끈 감고는 죄지은 죄인처럼 부동자세로 움직일 줄 몰랐다. 소년의 무릎이 떨리고 있었다. 금방 오줌이라도 저릴 듯 소년은 온몸을 휘감는 한기로 주저앉기 일보 직전이었다. 눈물이 소년의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소년은 감았던 눈을 떠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본다. 핏빛으로 물든 사람들은 소년에게 누구 하나 관심도 없이 제 갈 길을 묵묵히 가고 있었다. 소년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것에 일말의 안도감을 느끼고 이 시간이 빨리 지나기를 마음속으로 두 손 모아 기도한다. 멀리서 한쪽 팔에 완장을 두른 사람이 소년을 향해 달려온다. 완장은 쌀포대 들듯이 소년을 안고는 앞에 보이는 지하도 입구로 달린다. 입구에 다다른 완장은 소년을 계단에 내려놓고는 숨을 헐떡이며 소년을 바라본다. 소년은 안도의 울음이 터져나왔다. 너 미쳤어? 어린 놈이 콩밥 좀 먹을래?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건지 몰라? 완장은 속사포처럼 쏘아댔다. 옆에 있던 곱게 늙은 아주머니가 안쓰러운 듯 소년을 감싸 안는다. 얘야 왜 그러고 있었니? 소년은 울먹이며 다정해 보이는 아주머니를 보고는 안심이 된 듯 입을 열었다. 전 보여요. 구요? 뭐가 보인다는 게야? 죽은 사람들이요.
멀리 빌딩 숲 위에서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한다. 공습 경보를 해제합니다. 민방위 본부에서 알립니다. 공습 경보를 해제합니다. 소년의 말은 사이렌 소리에 묻혀버리고 지하도의 사람들은 일제히 거리로 쏟아져 나온다. 소년은 쳐다보고 있었다. 핏빛 사람들과 섞여버리는 지하도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6번째 이야기, 장례식. 문을 열고 들어온 남자는 작은 체구였다. 후렴의 날씨였다. 그는 50대 초반의 깡마른 체구였고 머리가 벗겨졌다. 검은 정장에 흰 셔츠, 검은 타이. 그저 그런 평범한 인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는 문을 닫고는 어두운 현관 앞에 가만히 서 있었다. 눈이 주변에 적응하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더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얼굴은 창백했고 땀 한 방울 흐르지 않았다. 눈이 어느 정도 적응하자 그는 파나마 모자를 벗어 들고 복도를 지나 사무실로 갔다. 구두에서 양탄자를 때리는 속도가 났다. 장의사가 고개를 들며 말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남자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부드러웠다. 뭘 도와드릴까요? 장례 절차 때문에 왔습니다. 장의사는 책상 앞쪽의 팔걸이 의자를 가리켰다. 앉으세요. 남자는 의자에 살짝 걸터앉은 후 모자를 무릎 위에 놓았다. 그러고는 장의사가 서랍에서 서류를 꺼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잉크대에서 검은 펜을 꺼내 들었다. 장의사가 말했다. 자, 죽은 사람이 어느 분이시죠? 그가 친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입니다. 사내가 말했다. 장의사가 동정의 표정을 지었다. 부인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마리, 아놀드. 장의사의 물음에 남자가 대답했다. 주소는요? 남자가 주소를 불러주었다. 부인은 그곳에 모셨나요? 예, 거기 있습니다. 잘해주고 싶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최고급으로 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올 거예요. 다들 그녀를 사랑했죠. 아내는 젊고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최고급으로 해줘야 해요. 알겠죠? 물론이죠. 분명히 만족하실 겁니다. 남자가 말했다. 아내는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무척 젊었어요. 물론 그러시겠죠. 장의사가 질문을 했고 사내는 차분히 앉아 모든 질문에 답했다. 목소리 톤에도 변화가 없었으며 눈도 깜빡이지 않아 마치 물고기하고 말하는 기분이 들 정도였다. 서류가 완성되었다. 사내는 서류에 사인한 후 자리에서 일어났다. 장의사도 일어나 책상 앞으로 걸어 나왔다. 성심성의껏 준비하겠습니다. 10년 오세요. 사내가 장의사의 손을 잡고는 곧 또왔다. 손이 무척 차고 건조했다. 1시간 내에 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소. 장의사가 그를 따라 현관 쪽으로 걸어 나갔다. 그녀에게 최고로 해주고 싶어요. 모든 것을 최고로요.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그럴 자격이 있어요. 남자가 멍하니 앞을 바라보았다. 최고의 미인이었죠. 사람들이 모두 그녀를 사랑했어요. 모두가 말이죠. 젊고 아름다운 여자였어요. 참, 사망 시간은 언제인가요? 사내는 장의사의 말을 듣지 못한 듯 보였다. 그는 파나마 모자를 쓰고 문 밖에 햇볕 속으로 걸어 나갔다. 그가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내비치며 대답을 한 것은 자동차를 향해 반쯤 걸어 나갔을 때였다. 내가 집에 가자마자죠. 7번째 이야기, 학원 괴담. 하나. 밤 10시 조용한 가운데 늦은 학원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쿵, 쿵. 한 학생이 갑자기 벽을 두드렸다. 아, 짜증나. 선생님, 아까부터 옆 강의실에서 누가 자꾸 벽을 쳐요. 그렇다고 맞대응하면 어떡하니? 거기 선생님이 주의를 주시겠지. 우린 그냥 수업이나 하자. 선생님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계속 수업을 진행했다. 그런데 잠시 후 학생이 울먹이며 선생님에게 말을 건넸다. 그런데 선생님, 우리 강의실이 건물 맨 끝에 있잖아요. 둘. 아니 뭐 이런 녀석이 다 있어. 보일 정도로 보이는 학생이 학원 경비에게 잡혀 원장실에 끌려갔다. 이 녀석 저번에 빈 강의실에서 몰래 담배 피우다가 걸린 놈 아닙니까? 원장님. 아침에 보니까 오늘은 3강의실 교탁 밑에서 아예 잠을 자고 있더라니까요. 원장은 머십은 얼굴을 하며 학생에게 물었다. 너 이러면 부모님께 전화해서 학원 그만두라고 할 수밖에 없다. 너 집 놔두고 왜 학원에서 자고 그러냐?
잠시 머뭇거리던 학생이 입을 열었다. 어저께 아빠하고 싸우고 집을 나왔는데 갈 데가 없어서 강의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냥 책상에 엎어져 잘 것이지 왜 교탁 밑에 숨었어? 갑자기 강의실에 여러 명이 들어와서 날이 새도록 불도 안 켜고 수업하는데 어떡합니까? 뭐라? 이 녀석 보게. 전에 그만둔 경비 아저씨하고 똑같은 말을 하네. 셋. 선생님. 무서운 얘기해 주세요. 수업이 지루했던지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떼를 썼다. 그래 좋아. 뭐. 선생님 강의실 불 끄고 얘기해요. 그럼 무섭잖아. 그럼 더 재미있죠.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한 학생이 강의실 불을 껐다. 창문과 강의실 유리를 통해 소량의 빛이 들어오긴 했지만 갑자기 어두워진 탓인지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선생님, 보이세요? 아니, 저 정말 안 보여요. 아니, 안 보인다니까. 선생님, 뭐예요? 빨리 무서운 얘기해 주세요. 알았어. 옛날에 말이야. 얘기가 끝나자 아이들의 야유가 쏟아졌다. 에이, 하나도 안 무서워요. 잠시 후 불이 켜지자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그런데 한 학생이 갑자기 선생님에게 물었다. 선생님, 아까 아니, 안 보인다니까는 뭐예요? 자신이 보이냐고 물어봤던 여학생의 목소리가 이 반의 유일한 여학생인 소희의 목소리가 아님을 직감한 선생님은 잠시 몸이 굳어짐을 느꼈다. 네. 5층 강의실. 12시까지 진행되는 수업이 종점에 다다르고 있었다. 생각보다 일찍 수업이 끝날 것 같자 한 여학생이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겠다며 선생님에게 시간을 내어줄 것을 부탁했다. 뭔데? 얘기해봐. 이 학원의 전설 아세요? 뭔데? 이 학원에서 수업 중에 손거울을 통해서 강의실을 둘러보면 모르는 사람이 한 명 앉아 있대요. 귀신이요. 어떤 선생님이 수업 중에 거울 보지 말라고 야단치기 싫으니까 만들어낸 얘기겠지. 진짜라니까요. 뭐가 진짜야? 거울 이리 줘봐. 내가 한번 이 강의실을 둘러보지. 선생님은 혼자 킥킥거리며 학생들을 등지고 작은 손거울을 통해 학생들을 둘러보았다. 이리저리 작은 거울을 통해 둘러보던 선생님은 피식 웃음을 지으며 말을 했다. 뭐야? 다 아는 놈들이잖아. 그러자 학생들은 그런다고 진짜로 해보는 사람이 어딨냐며 선생님에게 빈정댔다. 마침 끝나는 종이 울리자 학생들은 가방을 챙기고 강의실을 하나둘씩 빠져나갔다. 선생님이 강의실을 막 나가려는 사이 상담 직원이 올라와 선생님에게 보고했다. 김 선생님, 지훈이가 오늘 큰 사고가 나서 못 왔다고 하네요. 상담 직원의 말에 선생님은 잠시 할 말을 잃고 경직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아 맞아. 지훈이가 오늘 결석이었지. 경직된 표정으로 비틀거리며 걷는 선생님의 뒷모습을 보며 상담 직원은 고개를 갸우뚱거렸다.